안녕하세요. 2025년 5월 23일 DMQA 오픈 세미나 Tabular Data Generation Practical Challenges and Foundational Approaches를 주제로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를 시작하기에 앞서 우선 제 소개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DMQA 연구실에서 석사 과정으로 재학 중인 윤지현입니다. 저의 관심 연구 분야는 오늘 세미나 주제와 동일한 정형 데이터 생성 분야입니다. 그리고 발표를 듣고 궁금한 점이나 추가적인 질문 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메일을 통해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보시는 것처럼 정형 데이터 생성에 대한 백그라운드와 해당 분야의 두 가지 최신 논문을 소개해 드리는 것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그렇다면 바로 인트로덕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웃기긴 하지만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은 제가 연구실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연구실에 있다 보면 흔히 서로들에게 너 그래서 연구 분야가 뭐야? 논문 주제 뭐로 잡았어? 등의 질문을 주고받곤 합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정형 데이터 생성이요 라고 대답을 하곤 했는데요. 이 대답을 들은 대부분의 저희 연구원들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그게 뭔데?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셨는데요. 저는 처음에는 그냥 정형 데이터 생성하는 거야 라고 대답을 했었는데 생각해보니 인공지능 방법론을 공부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 세미나를 저의 연구 주제인 정형 데이터 생성이 어떤 것인지에서부터 또 어째서 정형 데이터 생성이 필요한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만들면 좋을지까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정형 데이터 생성은 쉽게 말해서 저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데이터 형태라고 말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엑셀이나 고객 정보, 설문조사, 의료 기록 등 다양한 형태의 정형 데이터를 유사하게 만들어진 새로운 데이터로 다시 새롭게 만들어내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미 기업에서 쓰이는 대부분의 데이터가 정형 데이터라면 다시 말해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데이터의 형태 중 하나가 정형 데이터라면 왜 이걸 만들어내야 하는 것일까요? 저는 그 이유를 크게 네 가지 측면에서 비교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데이터 증강입니다. 특히 분류 문제에서 소수 클래스가 희귀할 때 학습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땐 소수 클래스를 신테틱하게 오버 샘플링해서 모델이 일반화된 디시전 바운더리를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프라이버시 보호 측면에서도 매우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의료 데이터나 금융 데이터처럼 민감한 정보가 포함된 경우 원본 데이터를 직접 공유하기는 어렵지만 그 분포를 잘 학습한 신테틱 데이터를 생성하면 유사한 분석이 가능해집니다. 이런 경우에 민감한 정보 없이도 데이터 기반 연구가 가능해지는 것이겠죠. 또 세 번째로 시뮬레이션이나 테스트용 데이터 생성이 가능해집니다.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정책을 적용하기 전에 실제 데이터를 기다리지 않고도 가상의 데이터를 가지고 실험을 해볼 수가 있다는 장점을 가지게 됩니다. 특히 희귀한 상황이나 극단적인 케이스를 가정하고 사전에 테스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실용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또 마지막으로는 제약 조건 하의 데이터 생성입니다. 예를 들어 30대 이상 여성이면서 구매 금액이 높은 고객만 생성하고 싶을 때 원하는 속성에 해당하는 샘플만 골라서 생성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형 데이터 생성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은 꽤 뚜렷한데요. 첫 번째로 데이터 타입의 다양성입니다. 보시는 이 heterogeneity, 각 열마다 데이터 타입이 다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이 heterogeneity는 하나의 데이터 안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int, float, string, datetime, boolean 등 모든 열이 다른 규칙을 가지고 또 각 열마다 값의 개수도 다르고 범위도 다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float형 값은 무한히 많을 수 있고 string은 조합이 끝도 없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약이 없는 공간을 다룬다는 점에서 이미지나 텍스트 생성보다는 훨씬 더 복잡한 태스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또 정형 데이터 생성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는 이 셀 값의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점인데요. 보시는 이 이미지를 예시로 들면 어떤 픽셀이든 이 해당 이미지 안에서 픽셀 값은 0에서 255 사이의 RGB 값으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즉 데이터 값의 분포가 정해져 있고 모델이 학습할 공간이 한정되어 있다라는 의미인데요.
반면에 정형 데이터는 이 각각의 컬럼이 나이, 직업, 연봉, 날짜, 성별 등 전혀 다른 형식과 범위를 갖게 됩니다. 즉, 어떠한 컬럼이든 그 값이 무한대로 확장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쉽고, 이러한 다양성 때문에 모델이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이 무한대로 만들어지고 또 학습을 어렵게 만든다라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은 정형 데이터는 그 근처에 있다고 해서 비슷하다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 이미지에서는 픽셀 한두 개가 조금 달라지더라도 이 보시는 강아지는 여전히 강아지입니다. 조금 흐릿해지거나 약간 잘렸다고 해서도 정답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정형 데이터는 하나의 열값이 바뀌면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별이 바뀌거나 질병명이 바뀌면 그건 완전히 다른 샘플이 되게 됩니다. 즉, 유사한 위치에 있는 값이 항상 유사한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는 점이 정형 데이터의 학습을 훨씬 더 어렵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관계의 비일관성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열들 사이에 비슷한 위치 사이에 유사한 관계가 없을 수도 있지만 또 완전히 독립적인 상황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보시는 이 빨간색의 나이와 소득은 관련이 있을 수 있지만 노란색의 소득과 좋아하는 색상은 아무 상관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건에서는 이미지나 텍스트처럼 일관된 인덕티브 바이어스도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인공지능 모델이 잘 작동하기는 어려운 환경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방법론 소개로 넘어가기에 앞서서 오늘 다룰 내용은 디퓨전 기반의 정형 데이터 생성 태스크의 좀 최신 동향과 그 연구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이니 만약 디퓨전 모델이나 생성 모델 혹은 정형 데이터 생성에 조금 더 기본적인 내용을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현재 보이는 저희 DMK 오픈 세미나의 다른 영상을 시청하고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방법론 소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논문이 CTSyn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해당 논문은 2025 아이클리어에 발표된 것으로 제목은 A Foundational Model for Cross-Tabular Data Generation입니다. 핵심 아이디어는 꽤 심플합니다. 지금까지 정형 데이터 생성은 특정 테이블에 특화된 모델을 개별적으로 학습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미지나 텍스트에서처럼 하나의 파운데이션 모델을 정형 데이터에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무릎에서 출발한 연구입니다. 즉 하나의 거대한 사전학습 모델을 만들어서 여러 테이블에 바로 적용하는 범용 생성기를 목표로 합니다. 우선 메인 아키텍처부터 가볍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TC는 크게 두 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테이블을 시퀀스 형태로 임베딩하는 단계입니다. 이 과정은 모든 테이블을 하나의 표현 방식으로 통일하기 위한 전처리이자 핵심 파트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 임베딩된 representation을 기반으로 컨디셔널 디퓨전 모델을 통해 샘플링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즉, 레이턴트 공간에서 점진적으로 노이즈를 더하고 제거해가면서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의 모델이 학습만 잘 돼 있다면 새로운 테이블 구조에서도 파인 튜닝 없이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앞서 소개시켜 드렸듯이 정형 데이터는 각 열마다 타입도 다르고 의미도 다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접근법으로 CTC는 이를 시퀀스처럼 다루기 위해 열 이름과 값, 그리고 메타데이터까지 포함한 하나의 임베딩 시퀀스를 구성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 구조를 조금 더 자세히 보면 다음과 같은 단계로 구성됩니다. 먼저 테이블의 목적이나 도메인을 설명하는 메타데이터. 보시는 지금 이 슬라이드 내에서 이 데이터는 공공보건 설문조사로부터 왔다를 의미하는 This table contains demographic information from a public health survey라고 하는 이 텍스트 정보와 같은 정보는 이 메타데이터라고 칭하고요. 그리고 열 이름, 그리고 각 변수의 값은 또 따로 임베딩이 되게 됩니다. 보이는 이미지에서와 같이 메타데이터는 EM이라고 임베딩이 되고 열 이름은 ECI, 범주형 변수는 EXI로 임베딩이 되게 되는데 결국 요약을 하자면 범주형 정보는 열 이름과 값 정보를 더해서 텍스트처럼 언어 모델, 그 pre-trained language 모델에 넣어서 임베딩을 추출하는 것입니다. 또한 수치형 값은 바로 사용하지 않고
퀀타일 노멀라이제이션을 통해서 0에서 1까지의 범위 균등분포로 변환이 되게 되는데요. 이렇게 변환된 수치는 사전 학습된 오토인코더의 인코더를 통해서 고정된 길이의 임베딩으로 임베딩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수치형 변수도 다른 카테고리 변수와 동일한 차원의 공간으로 매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열이 동일한 차원의 벡터로 표현이 되면서 범주형, 수치형 구분 없이 일관된 시퀀스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앞서 말씀드린 이 토큰들을 합치면 총 ED 플러스 1개의 토큰이 만들어지고 이를 논문에서는 Unified Table Representation이라고 표현합니다. 이후 이 Unified Representation이 만나게 되는 시퀀스를 하나의 고정된 길이의 벡터로 압축하는 어그리게이터 구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만든 시퀀스 표현 이 대문자 E는 길이도 다르고 타입도 다양한 여러 벡터들의 집합입니다. 그런데 이걸 디퓨전 모델이나 디코더에 넘기기 위해서는 고정된 크기의 벡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시퀀스를 하나의 벡터로 요약하는 함수가 바로 이 FE는 V라고 하는 이 함수입니다. 이 어그리게이터 함수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로우 레벨의 representation이 필요할까요? 논문에서는 4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위한 입력 구조의 통일입니다. 즉, 생성, 재구축, 그리고 분류, 회귀 등 어떤 작업을 하든 모델은 행 단위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각 행마다 피처의 수와 타입을 고정시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모델이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도록요. 그래서 이 로우 레벨 레프레젠테이션이 필요하게 된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고 또 다음으로 디퓨전 모델의 입력을 위해서는 고정된 벡터가 필요하다라는 근거를 들 수 있습니다. CTC는 결국 레이턴트 디퓨전 방식으로 샘플링을 수행을 하게 되는데 디퓨전 모델의 입력이 고정된 크기의 벡터이기 때문에 시퀀스를 그대로 넣을 수 없고 반드시 벡터로 요약을 해야 합니다. 또 다음으로 셀프 슈퍼바이즈드 학습 구조를 위해서인데요. 학습 시에는 같은 행에서 마스킹이 다른 여러 시퀀스를 만들어 서로 가까워지도록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하게 됩니다. 이때 각각의 시퀀스도 벡터로 표현이 되어야 당연히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고정된 크기로 요약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단순히 보관 목적이 아니라 하나의 로우가 가지는 의미를 잘 표현하는 벡터를 학습하는 것이 어쨌든 이 태스크 자체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원하는 그 벡터는 30세 남성 비흡연자 BMI 24 이런 사람을 잘 설명하는 하나의 벡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 학습된 로우 레벨의 행 레벨의 벡터 V가 EU 디퓨전 모델에 입력이 되며 샘플링 및 보관 과정에 사용이 되게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내용을 하나의 슬라이드로 좀 요약을 해보았는데요. 결국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CTC는 다양한 형태의 정형 데이터를 하나의 통일된 표현 방식으로 이 representation으로 다룰 수 있도록 설계된 모델입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 row table X가 주어지게 됩니다. 현재 예시에서는 나이, 성별, 소득 등 다양한 변수로 구성된 하나의 행이 입력이 되게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메타 데이터 위에 보이시는 The data describes an annual income 어쩌고 저쩌고 라고 하는 이 메타 데이터와 테이블의 내용을 활용을 해서 시퀀스 임베딩을 만들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열 이름과 값, 그리고 테이블 전체를 설명하는 메타 정보를 시퀀스로 구성하여 임베딩합니다. 범주형 값은 언어 모델을 이용하고 수치형 값은 정교화 후 오토인코더로 임베딩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임베딩 어그리게이터라고 하는데요. 이 어그리게이터라는 말 자체에서 알 수 있다시피 이렇게 만들어진 시퀀스를 하나의 고정 길이 벡터, 즉 로우 레벨의 벡터 V0로 요약을 하게 됩니다. 이 벡터는 해당 행의 의미를 요약한 representation입니다. 그리고 이 로우 레벨의 representation V0가 결국 이후의 디퓨전 모델의 ground truth로 사용이 되며 학습이 끝난 뒤에는 새로운 레이턴트 벡터를 샘플링해서 synthetic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이 레이턴트 representation을 기반으로 어떻게 컨디셔널 디퓨전을 수행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핵심 구성 요소인 컨디셔널 가우시언 디퓨전 모델은 결국 보시는 이 이미지와 같은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방금 말했듯이 이전 단계에서 학습이 된 이 행 레벨의 벡터 V0는 여기서 디퓨전 모델의 입력으로 사용이 됩니다. 먼저 forward 프로세스에서 V0에 점진적으로 노이즈를 주입하여 VT를 만듭니다. 이후 reverse 프로세스에서는 이 VT에서 노이즈를 제거하면서 원래의 V0를 복원하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복원 과정에서 메타데이터 인베딩 EM이 컨디션으로 사용된다는 점입니다. 이 컨디션이 없으면 단순히 무조건적인 생성이 되겠지만 이 조건을 통해서 특정 테이블 혹은 특정 도메인에 맞는 샘플을 생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학습이 완료되면 새로운 컨디션을 넣고 레이턴트를 샘플링할 수 있으며 디코더를 통해 실제 테이블 형식의 데이터로 복원을 하게 됩니다. 네, 결국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CTC는 이 디퓨전 모델의 조건부 생성 방식을 따르게 되는데요. 여기서 조건은 방금 잠깐 설명드렸다시피 메타데이터에 해당하게 되며 예를 들어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에서는 이 컨디션 Y라고 하는 이건 의료 데이터다와 같은 설명을 벡터로 인베딩한 값이 사용이 되게 됩니다. 이 조건 정보를 기반으로 모델은 그에 맞는 데이터를 생성을 할 수가 있게 되고 디퓨전의 전체 과정은 이런 흐름을 따르게 됩니다. 우선 먼저 학습된 row level representation에 점진적으로 노이즈를 주입하면서 이동하는 forward 과정이 있고 이는 단순히 샘플링을 위한 준비 단계에 해당하고요. 이후에 reverse 과정에서는 점점 노이즈에서 시작해 점진적으로 노이즈를 제거하면서 가까운 레이턴트를 복원해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이 복원 방향을 알려주는 기준으로 조건 정보가 사용이 된다라는 점입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듯이 조건 정보는 메타데이터에 해당을 하고 이 메타데이터 텍스트를 사전 학습된 언어 모델, 예를 들어 버트와 같은 언어 모델을로 인베딩한 결과물인 것이고 결과적으로 이를 통해서 이런 종류의 테이블 데이터에 적합한 샘플을 생성할 수 있게 됩니다. 즉, 모델은 단순히 아무 행위나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조건에 가장 적절한 데이터를 선택적으로 복원하도록 학습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다양한 도메인에서 사용 가능한 범용성 높은 생성기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CT신에서는 생성된 row level latent 벡터를 실제 테이블 값으로 되돌리기 위해 데이터 타입에 따라 분리된 디코더 구조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디코더는 단순히 레이턴트 벡터 하나만을 입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해당 셀을 복원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함께 사용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세 가지 요소, 즉 테이블 전체의 메타 정보를 담은 인베딩인 EM, 그리고 해당 열의 이름을 표현하는 ECI, 그리고 디퓨전 과정을 통해 생성된 row level latent vector VI를 모두 concatenate 해가지고 하나의 벡터를 만들고 이를 디코더의 입력으로 사용합니다. 이로써 디코더는 단지 숫자 하나를 복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테이블 전체의 맥락과 열의 의미까지 반영한 복원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수치형 변수의 경우 CTC는 이를 정교화한 퀀타일 값으로 예측을 합니다. 학습 과정에서는 MSE 손실을 이용을 해서 예측된 정교화 값이 원래 값과 얼마나 가까운지를 측정을 하게 되고 학습된 디코더는 최종적으로 이 예측 값을 다시 역변환해서 원래 숫자 범위의 값을 복원하게 됩니다. 이 방식은 또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다양한 분포를 가진 수치형 변수에 잘 대응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다음으로 범주형 변수는 사실 훨씬 까다로운 문제를 가지는데요. 각 테이블마다 범주의 수와 구성, 표현 방식이 아예 다르기 때문에 기존의 크로스 엔트로피 기반 분류 방식으로는 좀 범용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렵다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CTC는 컨트라스티브 러닝 기반의 접근을 사용하게 됩니다. 두 가지 시퀀스를 만드는데 하나는 모든 값을 포함하고 다른 하나는 특정 열의 값을 마스킹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두 시퀀스를 디코딩하여 얻은 셀 인베딩이 서로 유사해지도록 학습을 하고 또 다른 범주의 셀은 멀어지도록 구성이 된 이 컨트라스티브 로스의 전형적인 구조를 적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훈련된 카테고리컬 디코더는 테스트 시점에서 결국 앵커처럼 미리 저장된 각 범주의 인베딩과의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계산을 하여 가장 가까운 범주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로써 CTC는 범주형 변수의 다양성과 구조적 차이를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CTC는 학습을 할 때 모든 컬럼을 동시에 복원하려 하지 않고 한 번에 하나의 열만 선택해 학습을 진행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열 간의 로스 신호가 서로 간섭하지 않으면서 또 학습의 안정성을 떨어뜨리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전략인데요. 실제로 실험에서도 모든 열을 동시에 학습할 경우 로스 감소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 반면 하나씩 학습할 때는 훨씬 안정적인 수렴을 보였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CTC는 디코딩 단계에서도 세심하게 설계된 전략을 통해 다양한 데이터 타입을 다루며 복원 정확도와 학습 안정성을 모두 고려한 구조를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CTC의 전체 생성 파이프라인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다음으로 소개드릴 논문은 2025년 AAAI에서 발표된 ORD라는 논문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제목은 Synthetic Tabular Data Generation for Imbalance Classification: The Surprising Effectiveness of an Overlap Class입니다. 이 논문은 출발점은 꽤 단순한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실용적인 질문에서 출발을 했었는데요. 결국 클래스 불균형 상황에서 마이너리티 클래스의 학습을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도와줄 수 있을까라는 이 심플한 문제의식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결 전략으로는 클래스 간의 오버랩 구간을 중심으로 데이터를 생성하고 학습하는 접근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문제의 출발점이 왜 practical하다라고 표현을 했는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대부분 이 세미나를 듣고 계신 분들이라면 정형 데이터는 한 번쯤 다뤄봤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 정형 데이터를 보다 보면 가장 크게 나타나는 문제가 클래스 임밸런스 문제입니다. 좀 직관적으로 이해해 보려고 하는데 제가 아래에 뱅킹 데이터, 디지즈 데이터, 매니팩처링 데이터 3개의 데이터를 예시로 가지고 왔는데 지금 제가 이걸 좀 심플하게 표현을 해서 그렇지 실제로 캐글에서 사용되고 있는 데이터의 형태를 압축한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생각을 해보았을 때 은행 데이터라고 가정을 해보면 정상 거래와 이상 거래 중 어떤 데이터의 비율이 높을까요? 당연히 압도적으로 정상 거래 데이터의 수가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사실 그래야 하고요. 또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질병도 그리고 이상치 데이터도 모두 정상의 경우가 훨씬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즉, 실제로는 소수 클래스가 더욱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상에서는 너무 드물게 등장하기 때문에 학습이 어렵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결국 문제가 소수 클래스는 원래 분포 자체가 너무 적어서 그 샘플 수가 너무 적어서 모델이 이들의 분포를 학습하기 어렵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이 소수 클래스가 생긴다라는 이 클래스 임밸런스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혹은 전통적으로 사용되었던 방식 중에 하나, 가장 잘 알려진 방법은 스모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스모트라는 방식은 마이너리티 클래스의 주변에 새로운 신테틱 샘플을 생성함으로써 데이터 분포를 균형 있게 맞추는 전략입니다. 이 아래 그림을 보시면 가장 왼쪽은 원본 데이터, 가운데는 스모트가 샘플을 생성한 모습, 그리고 오른쪽은 샘플이 포함된 재구성된 데이터셋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방식은 분명히 효과적이기는 할 테지만 타뷸러 데이터에서는 좀 중요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인 문제가 바로 이 over separation 문제입니다. 즉, 마이너리티 클래스의 주변을 무리하게 확장을 해서 새로운 샘플을 만들다 보면 결국 원래는 존재하지 않았던 경계가 생기게 되고 오히려 클래스 간의 일반화 가능성이 떨어진다라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가 정형 데이터는 거리 기반 표현이 모호하다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이미지에서는 픽셀 간의 거리나 유사성이 명확하게 정의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의 근처는 개고, 저 부분의 근처는 고양이다 라는 경계가 비교적 자연스럽게 형성이 됩니다. 하지만 이 정형 데이터에서는 서로 다른 스케일, 서로 다른 타입의 피처들이 혼재해 있기 때문에 두 점 사이의 거리라는 개념이 항상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나이 30, 수입 3천과 나이 60, 수입 6천이 가까운지 먼지, 혹은 성별이 남성, 지역 서울, 성별 여성, 지역 부산이 얼마나 다른지에 대한 이 단순한 거리 계산이 굉장히 어렵죠. 결국 이런 상황에서 스모트처럼 단순한 선형 보관을 기반으로 한 오버샘플링 방식은 잘못된 경계를 유도하거나 의미 없는 샘플을 생성할 수 있다라는 리스크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을 하고자 이 본 논문은 Overlap Region Detection이라는 방법을 제안을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전략이 핵심인데요. 첫 번째는 이 일부 majority sample을 intentionally,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minority로 레이블링해서 overlap을 유도하게 됩니다. 즉, minority 클래스와 경계가 모호한 majority sample을 따로 분리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후에 이 overlap majority를 제거를 하고 나머지로만 깔끔한 경계를 가진 데이터로만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유도함을 통해서 경계가 조금 더 깔끔해지고 모델은 마이너리티 클래스를, 소수 클래스를 조금 더 잘 분류를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험적으로도 이 방법이 훨씬 일반화 성능이 뛰어난 것으로 논문에서는 언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이번 장표에서는 ORD의 핵심 개념 중에 하나인 Overlapping Majority Instance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에 대해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문제 정의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다루는 상황은 클래스 불균형 문제이며 이 majority 클래스가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입니다. 이때 실제로 분류기의 학습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단순히 소수 클래스의 수가 적어서가 아니라 소수 클래스와 경계가 겹쳐져 있는 majority 샘플들 때문입니다. 즉, 겉보기에는 이 메인 클래스이지만, 다수의 클래스이지만 실제로는 마이너리티 근처에서 위치해 있기 때문에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모델이 마이너리티 클래스를 잘 구분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당 논문의 저자들은 이러한 샘플들을 먼저 식별을 하고 제거하거나 또 따로 두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방금 그 스무트 설명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오버랩을 거리 기반으로 정의하기 어렵다라는 점인데요. 고차원의 타뷸러 데이터에서는 변수 간의 단위나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유클리디안 거리로 가까움을 정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거리 대신에 예측 불확실성 기반의 접근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바로 저희 잘 알고 있는 랜덤 포레스트 모델을 활용한 K-fold 크로스 밸리데이션 방식인데요. 구체적인 절차는 일반적인 크로스 밸리데이션이랑 똑같기는 한데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 먼저 majority 클래스만을 따로 모아서 전체를 대상으로 K-fold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즉, 그 majority 데이터만을 가지고 폴드를 나눈 뒤에 매 폴드마다 학습 및 검증을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각 폴드에서 랜덤 포레스트 분류기를 학습시키고 테스트 폴드에 속한 샘플에 대해서 소수 클래스로 분류가 될 확률을 측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K개의 폴드를 모두 수행한 뒤 각 샘플이 소수 클래스라고 예측된 비율을 집계를 하고, 그리고 이 확률이 일정 임계값 이상이면 해당 샘플은 마이너리티 클래스와 경계에 겹쳐져 있다라고 하는 이 오버래핑 샘플로 간주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정의된 오버래핑 머저리티 샘플들은 이후에 제거가 되거나 혹은 별도로 처리되어 모델의 일반화 성능을 높이는 데 기여하게 됩니다. 이 방식의 강점은 거리 기반 정의 대신 모델이 실제로 헷갈려 하는 정도를 활용했다라는 점입니다. 즉, 모델의 입장에서 얘는 majority인데 minority처럼 보인다, 이런 애매한 케이스를 정량적으로 뽑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보시는 이 슬라이드는 제안하는 C-탭신 구조, 그러니까 이 논문이 제안하는 ORD 방식을 탭신이라고 하는 제너레이터에 결합을 해서 C-탭신이라고 하는 구조를 만들어냈고, 이 구조에서 어떻게 조건부 생성을 구현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장표인데요. 기본적으로 C-탭신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의 탭신 구조를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탭신은 VA로 레이턴트 스페이스에 데이터를 인코딩하고 임베딩하고 이후 스코어 베이스드 디퓨전을 통해서 데이터를 생성하는 모델인데요. 여기에 ORD 기법을 결합하면서 새로운 조건부 생성을 가능하게 합니다. ORD는 각 샘플에 대해서 클리어 마조리티, 마이너리티, 오버랩 마조리티 세 가지 라벨을 정의를 하게 됩니다. 즉, 단순히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 아니라 이 세 가지 3원 분류를 기반으로 하여 각 샘플이 어느 영역에 속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반영합니다. 이러한 레이블 정보는 단순히 훈련에만 사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디퓨전 과정의 핵심인 디노이징 네트워크에 직접 주입이 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래 수식처럼 레이턴트를 복원할 때 사용되는 입력 벡터 X에 다음과 같은 조건 정보가 들어가게 됩니다.
현재 타임 스텝의 임베딩을 의미하는 이 T 임베딩, 그리고 현재 샘플의 레이블, 즉 클래스 임베딩 정보인 이 Y 임베딩, 그리고 이 둘을 레이턴트에 더해서 지금 이 레이턴트는 어떤 클래스의 데이터를 보관해야 하는가를 명시적으로 알려줍니다. 즉, 디퓨전 모델은 단순히 노이즈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지정된 클래스에 맞는 데이터를 생성하도록 훈련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마이너리티와 머저리티 그리고 오버랩 머저리티를 구분하면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생성하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더 정교한 샘플링과 데이터 복원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논문에서 많은 실험 결과들을 정리해주고 있었지만 저는 조금 더 직관적으로 ORD의 효과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 해당 슬라이드가 ORD 기법이 실제로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보여주는 실험 결과를 담고 있는 그래프라 이 부분만 가지고 왔는데요. 이 왼쪽 위에 첫 번째 그래프는 원본 데이터를 시각화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 파란색 좀 민트색 같은 이 점은 majority 클래스, 그리고 연두색 점은 minority 클래스를 의미하고 이 CO1이라고 하는 이 좀 검정색처럼 보이는 이 클래스가 오버랩 클래스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각 컬럼들은 각 생성 모델들이 학습한 결과를 보여주게 되는데 ORD를 적용한 경우와 적용하지 않은 경우를 나눠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행을 보시면 ORD 없이 학습한 모델들의 샘플링 결과인데요. 여기서 자주색 점들 보이시죠? 이 샘플들이 잘못 생성된 마이너리티 샘플들을 나타내게 됩니다. 즉, 마이너리티 클래스를 학습하지 못하거나 경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엉뚱한 위치에 샘플이 생성된 경우입니다. 반면에 세 번째 줄은 동일한 모델이지만 ORD를 함께 사용해서 학습한 경우입니다. 좀 직관적으로 눈에 띄게 확연하게 보라색 점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또 클래스 간의 분포 경계도 더 깔끔하게 분리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실험을 통해서 제가 생각하는 알 수 있는 핵심의 두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 모델들은 오버랩 영역에서 혼란을 겪으며 마이너리티 클래스에 오류를 많이 냈다라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ORD를 통해서 오버랩 포인트를 제거하거나 분리해주면 확실히 조금 더 일반화된 학습이 가능하고 오류가 줄어든다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ORD는 단순히 데이터 샘플을 보완하는 역할을 넘어서 학습의 안정성과 생성 품질을 동시에 개선해주는 매우 효과적인 전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이 두 가지 논문을 간단하게 비교하고 정리하며 발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논문인 CTSyn입니다. 이 논문은 다양한 테이블 구조를 하나의 모델로 생성할 수 있는 범용, 파운데이셔널한 모델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CTSyn의 가장 큰 장점은 새로운 테이블이 주어져도 추가 학습 없이 바로 샘플을 생성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단순히 구조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이 데이터가 어떤 맥락에서 쓰이는가라는 이 메타데이터 정보를 기반으로 더 의미 있는 샘플링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반면에 두 번째 논문인 이 ORD라고 압축한 이 논문은 소수 클래스 학습이 어려운 상황에서, 즉 클래스 임밸런스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론입니다. 기존의 오버샘플링 기법은 소수 클래스를 단순히 복제하거나 경계 외부까지 넓혀서 학습을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들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 ORD를 통해서 majority 클래스 중에서도 소수 클래스와 겹치는 이 부분만을 뽑아내고 이를 바탕으로 더 일반화된 학습을 유도를 했고, 또 이 방식은 특정 모델에 한정되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탭신이나 포레스트 플로우 등 다양한 제너레이터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었습니다. 정리하자면 CTC는 전체를 포괄하는 모델을 만드는 좀 범용적인 일반화된 모델을 만드는 접근이라면 ORD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성능을 끝까지 끌어올리는 보완 전략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주 DMQA 오픈 세미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